자, 여러분, 고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비극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은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치달았는지 그 뼈대를 아주 객관적으로 차근차근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팩트만 가지고 한번 사건을 재구성해 보죠. 시작하기 전에 최근 이 사건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내려졌을 때 항소심 재판부가 남긴 이 서늘한 문장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피해자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 와, 정말 무거운 말이죠?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우리가 다루는 이 사안의 법적, 사회적 무게감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여기서 6.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방금 전 언급한 협박범 중 한 명에게 떨어진 징역 6년 6개월이라는 형량입니다. 이 비극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진짜 중범죄가 있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럼 1장 공갈 협박, 공포를 이용한 폭리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두 가해자의 얽히고 설킨 관계를 한번 보세요. 원래 아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인물 B가 인물 A의 폰을 해킹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다 돈을 나눠받는 게 뜻대로 안 되니까 아예 대포 유심칩을 왕창 사서 직접 배우를 협박하기 시작해요. 정말 사악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수법이죠. 그렇게 뜯어낸 돈이 자그마치 3억 5천만 원입니다. 해킹 협박 핑계로 인물 A가 3억, 나중에 B가 또 5천만 원을 직접 갈취했죠. 상상이 가시나요? 한 개인의 숨통을 완전히 조여버린 엄청난 금전적 압박, 그 공포감이 얼마나 컸을지 이 숫자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과연 이 범죄자들의 협박만이 그 엄청난 압박의 전부였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우리는 개인의 범죄를 넘어 경찰의 수사 과정이라는 더 거대한 공권력의 영역으로 시선을 좀 옮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장, 경찰, 도마 위에 오른 수사 관행입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진짜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10월 19일에 최초 내사 보도가 터지고 12월 27일에 그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하기까지 불과 2달입니다. 이 짧은 2달 동안 모든 소환 조사와 여론의 집중 포가가 그야말로 폭풍처럼 몰아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 19라는 숫자, 이거 진짜 숨막히는 숫자인데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에 끝난 3차 소환 조사의 시간입니다. 19시간 밤샘 조사라니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밤샘에 동의하면 앞으로 더 소환 안 하겠다고 종용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물론 우리는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측 주장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경찰은 강압은 없었다, 변호사도 다 있었고 절차대로 했다, 이렇게 방어하고 있죠. 반면에 변호인 측 주장은 다릅니다. 분명히 3번이나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다 묵살했고 결국 그 부담스러운 포토라인에 억지로 서야만 했다는 겁니다. 입장이 완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법조계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변에서 아주 강경한 논평을 냈는데요. 아직 유죄 판결도 안 난 피해의자의 내밀한 수사 정보들이 밖으로 질질 새는 이런 부당한 수사 관행, 이거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뼈아픈 지적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질문. 도대체 대중은 그 포토라인 모습뿐만 아니라 아직 결론도 안 난 사적인 수사 내용들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그렇게 잘 알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해설의 3번째 파트, 언론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3장, 언론윤리, 알 권리 대 선정주의입니다. 이 부분은 논쟁이 진짜 뜨겁습니다. 먼저 KBS의 방어 논리를 볼까요? 그들은 11월에 고인의 사적인 음성 녹취를 보도한 건 혐의 주장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이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보도였다고 굳건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수 윤종신 씨의 이 멘트를 한번 보세요. 사건의 실체랑은 크게 상관도 없는 그 사적인 대화 녹음을 굳이 전국에 방송한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알 권리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사생활을 들추어내서 조회수를 빨아들이려는 선정주의 아니냐,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4장,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입니다. 사건 직후인 1월에 문화예술인들이 한데 모였죠. 그냥 슬퍼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수사정보 유출 진상규명, 선정적인 기사 삭제,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과 언론이 나아가야 할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발언이 뇌리에 확 꽂힙니다. 수사기관 내부자랑 언론 사이에 혹시라도 짬짬이가 있었던 건 아닌지, 알 권리라는 핑계로 비공식적인 수사 내용이 뒤로 줄줄 샌 건 아닌지, 티끌 같은 의혹도 없이 완벽하게 조사하라는 거죠. 정말 묵직한 일갈입니다. 자, 마지막 5장. 개혁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결국 이 안타까운 비극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1단계로 가해자들을 엄벌하는 건 당연하고요. 2단계로 경찰 내부의 공보 시스템을 싹 다 점검하고 마지막 3단계로 피의자 인권과 무죄 추정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반드시 밟아야 할 필수 코스입니다.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대중의 알 권리, 그리고 한 인간의 살아갈 기본적 권리. 우리는 과연 이 둘 사이에 어디쯤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할까요? 검증 안 된 자극적인 뉴스를 무심코 소비하던 우리 사회의 모습, 그 이면에 얼마나 끔찍한 대가가 따를 수 있는지 이 사건이 아주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우선하는 알 권리란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 정리해드린 이 사건의 뼈대와 맥락이 여러분의 생각 정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